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에 이어 시정연설에서도 불참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하게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의료 등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 논란에 대한 첫 공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사과와 김건희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1,500만 투자자를 위해 정부 여당의 금주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의 배경과 파장, 그리고 우리 정부의 참관단 파견과 무기 지원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4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뒀다고 강조하면서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당부했습니다. 김동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부터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을 해왔지만 올해는 한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한 겁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 원 규모로 한 총리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해 약자 복지와 미래 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 방향으로 약자 복지 확대와 경제 활력,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약자 복지 확충 기조를 이어가고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 2천 호를 공급합니다. 또 농어민 소득 안정을 위한 수입 안정 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AI와 바이오, 양자 등에 역대 최대인 29조 7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생 대책으로는 배우자 출산 휴가를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 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과 노동, 교육, 의료 등 4대 개혁 의지를 전하면서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라며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으로 민생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민의 삶에 온기와 활력을 주는 예산안을 성안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민생은 지키고 미래는 살린다는 각오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대한 민주당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불통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소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금투세가 정쟁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폐지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내 주가 하락의 원인은 금투세 때문이 아니라 만연한 주가 조작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방관한 정부 때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통령 부인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 조작을 해서 수십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도 처벌을 하지 않고 이거 죄 안 된다 이랬으니 이런 시장에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한편 민주당은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한 윤 대통령을 향해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박근혜 정부 이후 11년 만이라며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월 제22대 국회 개원식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속되는 국회 무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취를 고리로 11월 내에 김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김여사 국정농단 규탄 대회를 시작한 민주당은 오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법안심사 소위로 넘겼습니다. 소위 심사를 거쳐 이번 금요일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출범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도 국정조사의 기반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어 11월 한 달 동안 김여사 특검과 명태균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자 국민의힘은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명태균 씨 녹취 파문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설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데 민주당이 동의하자 환영의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금투세 폐지는 여당이 거듭 주장해온 민생 정책 중에 하나라며 국내 증시를 활성화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자본시장을 밸류업하고 투자자들을 국내 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11월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도록 야당과 즉시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명태균 씨 녹취 파문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는 즉시 대외 활동을 중단하고 특별 감찰관을 임명하는 절차 역시 즉각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현 정부의 임기가 아직 2년 반이 남았다며 국정기조의 내용과 방식이 독단적으로 보인 부분이 있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 주말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대규모 장외 집회를 한 것을 거듭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헌정을 중단시키려는 의도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동참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오는 11일 여야 의정 협의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으면 여의정만이라도 우선 출범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 내년도 정부 살림을 꾸릴 예산 심사에 돌입한 국회의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천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고 그러자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이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는데요. 예산 심사 일정부터 먼저 좀 전해주실까요?
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심사하는 구조기 때문에 정부가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관례가 이어져 왔던 건데요. 오늘 시정연설은 올해 대비 3.2% 증가한 677조 4천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11월 예산국회, 예산정국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를 시작으로 상임위별 예산 심사가 진행되고요.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를 통해 본격적인 송곳 심사가 펼쳐집니다. 각 분야 예산에 대한 감액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조정소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매년 정부 예산을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맞붙었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 기한을 넘기기 일쑤였는데요. 윤 대통령도 한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서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 시한 내에 처리해달라, 예산안을 확정해달라면서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렇군요. 22대 국회 첫 예산안 처리 기한은 오는 12월 2일까지인데 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예산안 처리 기한 12월 2일까지 알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기조를 놓고서 여야 힘겨루기가 이제 상당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어떤 분야 예산이 쟁점으로 꼽히고 있나요? 네, 일단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이 올해 지역순회 민생토론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 과제를 밝혔는데 이걸 선심성 사업으로 규정해 관련 예산 편성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음건강지원사업, 개식용 종식 관련 예산 등이 꼽히는데요. 이에 더해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예산은 삭감하고 이 삭감한 예산은 지역화폐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 민생 예산에 보태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예산 증액을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화폐 추가 발행을 포퓰리즘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지역균형 발전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민 개개인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현금 살포가 아닌 필요한 분야에 실효성 높은 방식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에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재정 기조인 재정 건전성을 엄호할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과 초부자 감세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세수 정책을 비판할 것으로 전망돼 여야 충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그 11월 예산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제 비롯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위한 절차도 이제 밟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그 어떤 반응들이 나왔을까요? 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문을 살펴보면 금투세 시행은 하는 게 맞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원인인 증시 위기 때문에 아쉽지만 폐지에 동의한다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모처럼 정치가 작동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먼저 여야 대표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쉽지만 또 주식시장의 구조적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정부 여당의 이 정책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이 대표의 아쉽다가 강조되다 보니 작은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시행하는 게 맞다. 주가 하락은 정부 여당 때문이다. 이 근거를 길게 설명하면서 몇몇 언론사에서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에 동의한다는 속보가 먼저 뜨기도 했습니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지선과 대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결론을 내린 거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네, 금투세 시행에 대한 유예와 이제 폐지로 입장이 갈렸었던 민주당의 당내 의원들도 오늘 이제 한 목소리로 이제는 그 상법 개정에 나설 때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국민의힘이 반대 입장을 밝혔어요. 네,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고 있나요?
네, 이 대표도 상법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 개정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요. 상법 382조의 3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래는 회사로만 한정돼 있던 걸 회사와 주주로 확대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경영계에서는 잦은 소송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해관계가 다른 주주들에게 다 충실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면서 과도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정부 여당은 기본법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을 핀셋 조정해서 소액주주 보호 조항을 넣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천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 대해서 법원에 생중계를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 알 권리와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고려해 생중계를 허용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은 오늘 1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은 25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SK텔레콤이 주최한 AI 서미트 행사에 참석해 최태원 회장과 차담회를 갖고 AI 산업 진흥책을 논의했습니다. 최 회장은 AI 산업 관련 법체계 미비와 전기 요금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 대표는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회동은 이 대표 제안으로 성사됐으며 두 사람은 지난 9월 최 회장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국회를 찾아 AI 산업 지원과 기업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지 2개월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개혁신당이 대통령의 사과와 김여사 특검 실시, 내각 총사퇴, 그리고 임기 단축 개헌 등 4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허은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 그리고 김여사 특검이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대표는 또 대통령의 임기가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기 단축 개헌으로 새로운 공화국을 준비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역사 앞에 이행할 마지막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세계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문제를 취재 보도하는 힌스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자들을 국회로 초청해서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가자 지구의 참상을 알리고 이란 여성 인권 시위를 기록한 수상자들에게 현장의 전달자이자 역사의 기록자이고 전 세계에 행동하는 양심을 일깨운 분들이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 한국은 지난 100년간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의 가치를 절실히 깨달았고 시민의 힘으로 권리를 쟁취해왔다며 역사적 격변기에서 한 장의 사진이 갖는 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1월 4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D-입니다.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2024년 국정감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꽃이란 이름과는 달리 이번 국정감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요. 시민단체인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이 내린 평가를 보면 정부에 대한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역할보단 김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정쟁이 부각됐다는 겁니다. 민생이 실종된 정쟁 국감이라는 평가 속에서도 날카로운 정책 질의를 던져서 주목받은 의원들도 있습니다. 자, 먼저 기재위에선 구자근 의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합리적 수비수라는 별칭을 얻으면서 정부의 상속세 개편 이유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법사위에선 박균택 의원이 모범생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정책 질의에 집중하면서 논리 비약이나 상대편을 향한 공격 없는 태도로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으로 여야 충돌 우려가 있었던 교육위에선 정성국 의원과
고민정 의원이 다양한 교육 현안을 짚으면서 정쟁에 치우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킨 화제의 장면들도 나왔는데요. 그 매니저님이 저의 눈을 맞으시고 따라오는 멤버들한테 못 본 척 무시해라고 하셨어요. 정말 죄송한데 저 이해 못했어요. 맞습니다. 한 포기가 대추 한 포기가 이게 지금 얼마인 것 같아요, 이게?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가게 해주십시오. 저희 국정감사 진행 중에 2024년도 노벨 문학상에 한국 작가 최초로 소설가 한강 씨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반갑고 정말 좋은 소식이 뉴스 속보로 떴습니다. 대한민국 문학계의 쾌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이색 복장을 한 채 국감장에 나타났던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복장을 갖추면서 노력을 한 건데요. 급식 조리사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한복의 전통성을 강조한 의원들의 진심 느껴지시나요? 자, 그리고 또 올해 국정감사는 상임위원장들의 존재감도 두드러졌습니다. 위원장들의 발언 시간과 발언권 배부 등 진행 방식이 논란이 되면서 윤리위원회 제소 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질의들이 돋보인 가운데 정쟁보다 민생에 집중하는 국감이 되도록 정치권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받아든 성적표를 발판 삼아 내년엔 더 나은 성적표를 받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시정연설 대독입니다. 예산 정국에 막이 올랐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예산안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 이뤄졌는데요. 통상 대통령이 국회에 나와서 시정연설을 하지만 오늘 연설에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와서 연설문을 대독했습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은 11년 만인데요. 윤 대통령의 불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시정연설을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국회에 대한 존중입니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시정연설은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 처리 협조를 요청하는 정치 행위를 말합니다. 1988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해 현직 대통령이 매년 시정연설에 나서는 관행은 지난 2013년부터 자리 잡아왔습니다. 시정연설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윤 대통령을 향해서 민주당은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화 이후 이처럼 노골적으로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시정연설 전날 장외 투쟁을 나간 야당을 향한 질타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역대로 총리께서 대독하신 적도 많습니다. 시정연설을 앞두고 이렇게 대통령 탄핵하겠다고 거대 야당이 자기로 나가서 저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설 불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시정연설에서도 야당의 냉대와 보이콧은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 반복돼 왔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도 별반 다르지 않았었죠. 취임 첫 해의 시정연설에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반쪽짜리 시정연설이었고요. 그 다음의 시정연설에선 야당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벌였었죠. 그리고 올해는 윤 대통령이 불참하는 사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꽉 막혀버린 국회와 정부의 소통, 어디서부터 물꼬를 터야 할까요? 엄중한 눈으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가 박격포와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한 북한군 7,000명을 국경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뒤이은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군사 전문가이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께서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대규모로 파견해야 한다. 또 정부가 호크 지대공 미사일 제공을 검토 중이라고 이제 하셨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참관단 파견과 또 무기 지원이 결국 파병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정부에서 김영현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 파병 계획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파병 참전은 반대합니다. 다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에 북한군 개입이 이제 본격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북한군의 개입 지원 수준에 맞춰서 적정 수준의 무기를 공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 살상용 무기, 이른바 이제 공격용 무기의 경우는 그야말로 마지막 카드로 테이블 위에 이제 올려놓는 것이 바람직하고 정말 신중하게 그건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현 단계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방어용 무기 공급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방어용 무기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대공 무기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최근 KBS와의 인터뷰에서도 청궁 미사일 같은 대공 미사일이 필요하다, 한국이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청궁 미사일의 경우 쉽게 얘기하면 우리 코가 석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서 우리 군에서도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빼내서 우크라이나 지원하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중고 대공 미사일인 호크 미사일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크 미사일은 2년 전에 퇴역한 무기이지만 미국이라든지 스페인도 호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군에 효용성이 있는 무기이고요.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도움 줄 수 있는, 또 우리 입장에서 지원이 가능한 이러한 무기 체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드론 공격으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이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탐지 레이더라든지 제머 같은 이제 전파 방해로 드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제머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의원께서 지난달 그 31일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보신 근거는 무엇인지 들어보고 싶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밀착에 우리 군은 과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화성 19형은 화성 18형에 비해서 고도는 1000km가 더 올라갔고요. 비행 시간도 12분이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직경과 길이도 좀 커졌고요. 그래서 전에 화성 18형보다 훨씬 강력한 신형 고체 엔진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신형 고체 엔진을 미사일에 장착해서 성공하려면 엔진 연소 시험을 여러 차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신형 고체 엔진 연소 시험을 한 것이 파악된 게 없습니다. 때문에 러시아의 신형 화성 19형 신형 고체 엔진을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게 이제 확인이 된다면 우리가 많은 분들 우려했던 북한군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ICBM 기술이라든지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든지 이런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받을 것을 우려했는데, 이번에 화성 19형 ICBM 엔진을 러시아가 제공한 것이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어제 미국의 B-1 전략 폭격기가 동해상에 출동해서 한일 전투기들과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러한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응 의지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실제로 그 단계까지 가면은 곤란하겠습니다만 러시아에 대한 견제 카드로 이 공격용 무기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측의 대북 이것은 벌써 군사 현재 북한은 첨단 부품 도입 및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전격적으로 미국 개선 이후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 안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종합적이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대응 방안 마련이 중요한 때인데요. 국정원 출신의 안보 전략가이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방금 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네. 전화 인터뷰한 내용 잘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네네, 관련한 내용들을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6월에 러시아와 이제 북한이 체결했던 유사시 상호 군사 예. 조약. 네. 이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 그렇습니다. 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북한이 1만 명이 넘는 그 대규모로 공개적 파병을 한 건 이제 처음인데요. 무리한 파병을 결정한 그 배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남북한 외교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또 이제 어떠할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북한이 과거 냉전 시기에 뭐 우간다, 이디오피아 등 15명에서 한 30-40명 정도 군사 고문단을 파견해가지고 내전을 지원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처럼 1,900여 명으로 보이는 숫자를 12월 말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처음 있는 일이고 매우 대규모인 건 확실합니다. 네. 특히 그 북한의 평양 주위에서 주둔하면서 언제든지 우리 후방을 노리는 특수작전부대 11군단 내지는 폭풍군단이 파병하는 것은 실질적인 러시아의 인적인 지원, 실질적이고 물리적으로 러시아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결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북한이 직접 파병해서 지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경이 무엇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죠. 첫 번째로 북한은 유엔 제재를 회피해서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경제 지원, 에너지 지원을 받겠다. 그리고 군사 협력을 통해서 현재 몇 가지 기술 장벽에 부딪혀 있는 정찰 위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대륙간 탄도탄의 대기권 재진입이라든지 하는 그런 그 협력을 받겠다. 또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북한이 제2의 남침을 고려할 때 러시아의 참전을 자동 개입으로 유도하겠다. 그 선례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점에서 매우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고 위험한 결정입니다. 네. 경제적 지원, 또 이제 군사적 어떤 그 발전 방안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이제 유사시 한반도의 어떤 그 위협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받겠다는 러시아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겠다는 제2한국전에 참전을 내조제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여야는 이에 대해서 일제하게 그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지만 내용에는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여당 결의안에는 군사적 조치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윤 대통령도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여기서 실효적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참전을 했으니까
한국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청을 좀 하고 있는데요. 무기 지원을 우리가 할 가능성이 있을지 들어보고 또 무기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그 레드라인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우리 헌법은 평화 외교를 지향하고 있고 그것을 정부의 외교 방침으로 의무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침공이 잘못되어 있고 당장이라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하고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될 것이며 북한은 파병을 할 것이 아니라 파병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주장해야 될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보면은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나라하고 매우 친밀한 것 같지만 현재 우리는 휴전 상태,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관리하는 전시 물자는 매 중요한 탄약, 포탄 비롯해서 하다못해 야포, 박격포, 전차, 헬기 수준까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이것은 21분, 이것은 31분, 이것은 며칠 분 이상 보유해야 되는 것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서 5% 이상만 차이가 나도 그 잘못 관리한 군수당국, 우리 국방부의 군수당국은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매우 엄격하게 군수물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기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현재 휴전 상태인 남북 대결 국면에서도 옳지 않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처한 안보 환경에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 무슨 대규모 참관단을 파병할 땐가 지금이야말로 오히려 러시아가 돌아설 수 있도록 외교를 펼쳐야 됩니다.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 모레 미국에서 대선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정해진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것입니다. 이대로 두고 보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젤렌스키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서 무기를 지원하고 무슨 참관단을 보내고 그것은 옳지 않은 성급한 판단이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북한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파병을 하면서 동시에 ICBM을 시험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언제든지 우리에 대해서도 대남 도발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동태를 면밀히 파악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것이 우리 군 당국, 우리 안보 당국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뭐 사용하지 않는 무기라고 하더라도 지원하는 건 옳지 않다. 그것도 우리 재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네. 그 무기도 현재 예를 들면 뭐 21분이다. 그러면 그게 한 5일분 이상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참관단 파견에 대해서 여당은 북한군의 역량과 또 이제 전술을 분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또 소규모 모니터링은 국회 동의 없이 장관 판단으로 운영을 했었다 이런 입장도 이제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이 국방부 장관 탄핵을 언급한 건 성급했다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파견일 뿐 파병이 아니다 이런 주장에는 좀 어떤 입장이십니까? 예, 지금 이제 헌법에는 정부가 국군을 파병하려 할 경우에 국회의 승인,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파병이 몇 명 규모 어떤 성격이냐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에서 북한의 이제 특수작전부대가 우크라이나 군과 전쟁을 한다. 러시아 영토 안에서 전쟁을 한다라고 할 때 저들이 어떻게 싸우는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는가, 어떤 전술을 활용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관심 대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크라이나는 우리보다 10배가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러니까 몇십 명을 보내든 몇백 명을 보내든 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원한다면 그 전황 파악, 전운 파악이라고도 하고 전황 파악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협력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나토를 비롯해서 여러 국가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각 군 본부 각 군의 헤드쿼터에서 상황팀에서 감시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옳다. 거기에 가가지고 뭐 3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키이우 도시에 주둔하든
아니면은 우크라이나의 전선에 들어가든 간에 모두 러시아의 강력한 타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참관단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단 매우 일부가 외교관으로서 네. 가장한 정보 요원들이 두세씩 파견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보를 획득을 해가지고 나토하고 긴밀하게 우리는 협의 채널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토에 가 있는 우리 그 협력단과 또 각국에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외교사절단 중에 무관이 있습니다. 네. 이들과 전황을 파악하는 정보 교류는 굳이 현장에 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규모가 이렇고 목적이 참가단이니까 파견해도 된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언급하셨지만 그 신형 ICBM도 네. 그 발사를 했고 또 국내 상황이 점차 더 긴장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무인기도 그렇지만 뭐 오물풍선도 있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하려는 그런 모습인데 네. 한미일 연합 공중훈련을 실시를 또 했었고 유엔 안보리 회의도 열렸었는데 우리가 정말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이 해결책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유영원 의원이 무슨 무인기를 제밍할 수 있는 그런 기계를 뭐 우크라이나 보내자, 또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할 수 있는 어떤 장비를 보내자라고 네. 했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나라 아직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획득 확보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그만큼 회색지대에서의 북한의 도발 혹은 제3국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전쟁 영역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다양하게 대비를 세워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섣불리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단계가 아니다. 사실 우리가 베트남에 대규모 파병을 했을 때 김일성이 당시 그 호치민에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들이 파병을 못하기 때문에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펼쳐주겠다. 그래가지고 1968년부터 70년 이때 우리가 잘 아는 울진 삼척 공비 침투 사건 등 많은 도발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북한이 자신들 특수작전 부대를 다 보내서 전쟁을 수천 킬로 저쪽에서 하니까 우리에게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 보장합니까? 오히려 지금은 북한이 저쪽에서 전쟁을 치르면서도 ICBM을 개발하고 동시에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되지 지금 우리가 흥분할 때가 아닙니다. 국방장관의 태도나 우리 군의 전문가들의 태도를 보면 흥분해서 야 저기 파병한다. 우리도 가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고 필요하면 포로 신문까지 해야 된다. 매우 위험합니다. 지금 그런 때 아닙니다. 네. 자, 그런데 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그리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나눈 문자가 논란이 됐는데 우크라이나와 우리가 좀 협조가 된다면은 북한군을 폭격을 해서 이걸 좀 심리전으로 이용을 해보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국방장관은 확대 해석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기에 따라서 그 편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폭격을 해서 북한군을 공격하고 미사일로 또 포격도 하고 그 결과를 다 취합해가지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가서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휴전선에서 확성기가 됐든 대북 전단이 됐든 방송이 됐든 한번 하자는 거잖아요. 자, 폭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투기를 동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느 나라도 우크라이나에게 F-16조차도 직접 전투기를 지금 안 주고 우크라이나의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말은 마치 우리 전투기 조종사들, 우리 전투기까지 포함해서 우크라이나 보내서 폭격을 하자. 어디를 폭격할 겁니까? 러시아 쿠르스크에 가 있다고 하는 그 북한군을 우리 전투기로 폭격을 하자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미사일로 때리자는 겁니까? 그래서 사상자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심리전 그 자료를 확보해서 심리전을 쓰자고 하는 거는 마치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으로 끌어들이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수입해오자는 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으니 확대 해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차분하게 입장을 재정리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그 상황에서 또 이제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접경지 이제 주민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강화도 주민이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굉장한 그 고통을 이제 호소했는데 이제 기자가 현장을 이제 가 보니까 뭐 굉음 소리, 뭐 동물 울음소리, 심지어 이제 귀신 울음소리 같은 뭐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걸 뉴스에서 봤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직접 들어보셨는지 일상생활이 주민들이 좀 불가능하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네요. 예, 처음 그런 호소가 있어서 추석 전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가서 이 주민들도 만나 뵙고 그 소리도 들어봤습니다. 정말 귀신 소리, 그다음에 뭐 철근으로 이렇게 콘크리트 긁는 소리, 손톱으로 이렇게 칠판 긁는 소리 섞여져 가지고 하루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쩔 때는 새벽 2, 3시까지 이걸 틀어요. 아주 나쁜 자들이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북한은 약간 언덕 산에서 이걸 확성기를 틀면은 그 지역은 완전히 그 평평한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1.8km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들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60dB, 어쩔 때는 80dB라고 하니 우리 주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주민들을 참고인으로 제가 모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녹음 일부 굉음 소리도 한 20여 초 틀어드렸어요. 국방 당국자들 높으신 분들도 들어야 된다 해서 틀어드렸는데 정말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북한의 야비하고 잔인한 폭력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것을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주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해서 일단은 주민들이 이제 자구책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전단 뿌리지 말아라. 또 페트병에 쌀 담아가지고 성모도에서 예성강으로 보내는 거 그거 막고 있고 강화도 군수도 이번에 그걸 금지시키겠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죠. 국방부에서는 기조실장을 포함해서 합참까지 한번 가서 꼭 좀 들여다보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해놨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군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금 기다려볼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날 국회에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과 국방부 간에 좋은 어떤 해결책이 있길 바라고 저희도 계속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안보 상황까지 알아봤고요. 정치권 안팎의 상황도 좀 들여다볼까요? 지금 전국의 상황도 경색되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대규모 장외 집회를 민주당이 열었습니다. 그리고 11월을 김여사 특검의 달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오늘 그 시정 연설에 불참을 했던 그 윤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 그리고 김여사가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특별 감찰관 임명을 또 요구를 또 했죠. 한동훈 대표가 특별감찰관 요걸 간출시킨다면 그래도 특검 추진에는 좀 변동이 없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을 했는데 제 바로 앞에 이석수 기조실장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에서 특별감찰관을 하다가 고통받고 쫓겨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만 해도 우병우 민정수석이 이석수 감찰관보다 3살 아래였어요. 그런데도 안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김주현 민정수석 대검 차장 지내신 분이고 지금 이제 2015년에 법무차관을 지내신 분이니까 지금 누가 와도 어느 변호사가 와도 거기서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문제시하는 것은 대통령 대식 이후뿐만 아니라 그 이전까지 도이치모터스까지 다 수사하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있을 특별감찰관 활동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적 쇄신 그리고 활동 금지뿐만이 아니라 특검까지 나오시는 게 옳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공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가 이달 이제 11월 15일 그리고 25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대표 리더십에 이제 타격이 있을 걸로 좀 예상은 됩니다. 당내 지금 이와 관련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없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TV 토론 중에 김모 씨를 아느냐, 그것도 잘 아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모른다라고 방어적으로 방어로서 답변을 한 것이지 상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도 위증 교사라고 하는데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이고 네. 정작 그 말을 들은 분은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이재명 당시 그 변호사 시장 이때보다 오히려 불리한 증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위증 교사가 성립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안에서는 일체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정확하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게 당내 여론입니다. 네, 무죄 판결이 그렇죠. 나올 것이다. 1심에서 그렇게 아니, 예상을 하고 있다는 잘 말씀입니다. 아느냐 그래서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리고 상대방에게 무슨 해가 됩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국정원 출신의 안보 전략가로서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군사 안보 관련한 그런 분야뿐 아니라 민생 법안도 좀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인천 부평 지역에서 해결을 기다리고 있는 현안들 예, 많이 있습니다. 네, 지역구죠. 네, 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입법과 지역구 활동에서 특별히 좀 챙기고 싶은 부분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제가 정보위 간사하면서 동시에 국방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천에서 부평하면 한때 굉장히 좋았던 영화를 네. 누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도심이다 해가지고 새로운 투자도 안 일어나고 도무지 그 좋은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국방부가 갖고 있는 땅 부지를 반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 그게 그 좁은 도심에서 30만 평이 됩니다. 와. 그 두 군데 제3보급단하고 그다음에 이제 캠프 마켓이라고 하는 그 두 군데 땅을 국방부로부터 가능하면 좋은 가격에 이것도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가격에 조기에 반환해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부평 주민들의 일종의 그 수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방위에서 이 활동을 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는 한국 GM이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네. 부평 그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25만 대의 차를 생산해서 거의 대부분 미국 시장으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잘 팔리는 차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네. 이 차량을 2027년 12월까지만 만들고 안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일하고 있는 우리 그 근로자, 임직원들 걱정이 태산 같고 그 지역에 영향을 받는 상권도 다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GM이 2027년 넘어서 계속해서 우리 부평에 공장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두 번째 현안이고요. 거기 또 하나 현안은 그 지역의 굴포천이라고 네. 마치 경주의 그 포석정 예전에 그 술자리가 이렇게 예. 마을이 있고 그 주변에 또 이제 마을이 둘러싸고 있는데 포석정처럼 생긴 동그랗게 생겼나요? 예, 꽤 큰 천인데 그래도 국가 하천입니다. 여기를 그 시민 그 친화 공간으로 만들어서 좀 더 살기 좋고 평화로운 그 부평을 만드는 것이 저의 중요한 세 가지 과제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예. 오늘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남북 군사 위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